안녕하세요. 자, 민법 기출지문 OX. 자, 오늘은 임대차네요. 교재로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거기 보시면 1번에 임대차의 성질이 있네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임대차 계약이 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각종 계약은 부담행위나 채권행위입니다. 그래서 부담행위나 채권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해도 유효하다. 즉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리네요.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가 아니고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월세,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매대금, 전세금, 가담법에 있어서 청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의 효력을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현재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는 뭐냐? 그죠? 우선은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자, 그에 대해서 임차인은 차임, 대가죠, 그죠? 대가.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의무는 물건 인도 의무 플러스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선 의무가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수선을 해줘야 할 의무, 수선 의무. 그럼 이 수선 의무하고 대응되는 게 보호 의무라고 있습니다. 보호 의무. 자, 보호 의무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도난 방지 의무. 하나는 안전 배려 의무.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자, 목적물에 대해서 수선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보호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뭐 임대인이 도난도 방지해 줘야 된다.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임대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난 방지 의무와 안전 배려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숙박 임대차 계약. 뭐 여관이나 모텔에서 자는 계약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것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 임대차에 있어서는 모텔 주인, 즉 임대인에게 그죠? 고객, 즉 임차인의 도난 방지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숙박 임대차는 예외다.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임대차는 예외다. 예외. 숙박 임대차는 예외다. 자, 1번에 한번 보실까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도 있다. 이래 맞죠. 이번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자, 이 수선 의무는 아무 소리 없으면 소규모 수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소규모 수선 의무. 이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자,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뭐 했을 때? 특약을 했을 때. 그때, 그죠? 그럴 때.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수선 의무 그러면 소규모 수선
이야기하고 이때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통상 임대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 의무, 이걸 보호 의무로 했죠.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통상 임대차에서는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에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이익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저 해지 사유는 상가만 3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입니다. 기라는 말은 번, 회 이런 뜻입니다. 2기, 2번, 2회 그런 뜻이에요. 4번은 맞네요.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차권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가베른 사람이 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임대차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임대차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럼 임차인에게는 사용수익권, 당연히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임차권은 아시다시피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약한 권리입니다. 자,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채권으로서 약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사용하고 있는 중에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양도가 돼가지고 매매가 돼가지고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주인입니다. 그럼 현재 주인이 자기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본에 나가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자, 나가라 했을 때 반격을 할 수 있느냐? 반격하는 것을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항할 수 있겠냐? 자, 대항할 수 없다면 쫓겨나야 되고 대항할 수 있다면 쫓겨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채무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뭐 전세권이면 당연히 물권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라 하면은 을은 대항하지 못하고 나가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이라도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있을 때 그랬을까? 자, 첫째는 그죠? 임차권 자체를 등기를 하면 됩니다. 모든 채권은 등기를 하면은 물권처럼 효력이 강해집니다. 등기를 하면은 물권처럼 효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되고 또 지상 건물, 토지 같으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거나 이러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택이나 상가 같으면 주민등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는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므로 등기를 하거나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그래서 5번은 맞네요. 등기된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 말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번에 을이 갑소유 토지를 임차한 후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한 후에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건 뭐 똑같네요. 자, 을이 갑소유 토지를 빌렸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돼 있네.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을 축조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을은 임차권으로 병한테 주장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있냐, 항변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그럼 임차권은 등기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물이라도 등기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등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미등기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등기도 안 됐고 지상 건물도 안 됐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이래야 맞잖아요. 자, 그래서 6번은 틀렸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어른 병에게 임차권, 제3자 병한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 6번은 X입니다. 7번의 임차인은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자, 여기 집이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근데 이 집에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 침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단 침입,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을 자, 쫓아낼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을 우리는 방해 배제 청구라 합니다.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합니다. 방해 배제 청구.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방해 배제 청구는 원래 물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권. 물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청구. 이게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권으로서 병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임차권으로 하려 하면은, 그죠? 임차권을 등기를 하거나 대항력권을 갖추거나, 즉 대항력을 가지거나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으로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죠? 순수한 임차권으로는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사람은 물권자입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한 임차권, 갑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갑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도 안 됐고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면은 을은 임차인으로서 직접 방해 배제 청구는 안 되고 물권자인 소유자인 갑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7번은 맞네요.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8번.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종료가 돼야 합니다. 종료가 돼야 한다. 그래서 X입니다. 자, 9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1년이 틀렸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상환 청구는, 그죠? 임대차 종료 시로부터 X,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O, 1년 안에 X, 6개월 안에 O, 정확하게. 그래서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체크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9번은 X입니다. 자, 필요비와 유익비 청구권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왜? 임의규정이므로. 만약 강행규정이면은, 그죠?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은 그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의규정이므로 이 특약을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10번은 맞네요. 그죠? 자, 11번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의 정축한 부분을 갑의 소유로 귀속시키려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자, 이것도 유명한 판례인데 무슨 말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림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 주인이야.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하나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에 정축했다. 정축 요래 돼 있네요. 정축. 자, 건물이 원래 요렇게 생기는데 여기를 정축을 했다 이 말. 정축. 이렇게 정축을 했습니다. 자, 정축을 한 부분을 갑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갑의 소유. 그래서 요 정축 부분은 원래는 아무 소리 없으면 요 기존 건물에 부합되기 때문에 갑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갑의 소유. 원래부터 갑의 소유야. 아무 소리 없으면. 자, 그런데 특약을 해가지고 요 부분, 정축 부분은 갑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갑이 소유하기로 했다. 그럼 갑이 소유하기로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정축 부분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은 유효이므로 을은 더 이상 갑에게 비용 청구도 못하고 매수 청구도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알고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특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갑의 집을 을이 빌려가지고 요 갑의 집에다가 을이 정축을 했습니다. 정축을 해가지고 갑이 원래 집 주인이 정축 부분을 소유하도록 특약을 했다. 그럼 우리 판례는 그 특약은 유효이다. 따라서 을은 정축비를 청구할 수도 없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1번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의 정축한 부분을 임대인 갑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비용 청구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정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특약은 유효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은 비용 청구도 못하고 매수 청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12번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건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를 한다. 원상회복, 여기 핵심이죠. 원상회복. 자, 원상회복의 특약을 해버리면 임차인은 비용 청구를 못합니다. 비용 청구를 못해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1번. 자, 토지 임대차가 묵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법정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라 하거든요.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된다. 침묵을 하니까 갱신된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래서 합의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법정 갱신, 자동 갱신, 묵시 갱신입니다. 근데 갱신 제도는 민법에 갱신 제도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주임법에 하나가 있고 상임법에 하나가 있습니다. 총 4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건물전세권하고 일반 임대차하고 두 군데 법정갱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제도는 총 4가지가 있네요. 건물전세권, 그 다음에 일반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주택임대차는 기간만큼은 2년으로 된다. 상가임대차는 기간만큼은 1년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 해놓고 이때는 자,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자,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6개월 후에 종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하면은 1개월 후에 종료가 돼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임대인은 해지 통고가 금지됩니다. 구속이 돼요.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하면은 3개월 후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어쨌든 간에 민법에서는 뭐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 다만 임대인이 하면은 6개월 후, 임차인 하면은 1개월 후. 그다음에 주택이나 상가는 그죠?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3개월 후에 종료된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자, 민법의 임대차, 일반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해지 통고, 임대인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번은 X. 자, 이번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묵시적 갱신. 자, 이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집이 한 집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 기간이 지금 종료가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임박했다. 그럼 임대차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리고 기간이 3년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임차인이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인이 아니고 참. 자,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됐는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침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갱신, 법정 갱신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자, 임대차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침묵을 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갱신되기 전에, 여기는 갱신되기 전에 임대차고 갱신된 후에 임대차입니까? 그죠? 갱신되기 전에 담보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담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담보가 붙어 있었다. 담보. 자, 3번에 2번 볼까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임대차 종료되기 전에 종전의 임대차, 갱신된 후에 신임대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전의 임대차에 담보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담보가 붙어 있는데 법정 갱신이 되면은 이 담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러면 첫째, 이 담보는 임차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자,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존속.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일반 담보. 일반 담보는 소멸.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보증금도 일종의 담보 아닙니까? 그죠? 보증금은 그대로 존속.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 임대차에 붙어있는 담보가 법정 갱신이 됐을 때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존속,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일반 담보, 즉 저당권은 소멸, 그죠? 보증금은 존속. 그럼 여기 있네요. 자, 갑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그죠? 임차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집을 훼손시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때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세입자 너 토지 하나 있다며 이 토지에 내가 저당권을 잡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그죠? 이 집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별도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 아닙니까? 그거는 그대로 존속한다. 법정갱신이 돼도. 만약에 이 담보를 을의 친구인 을다시 제3자 물상보증인 자 을의 친구인 을다시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을이 보증금을 지급했던 제3자가 보증금을 지급했던 그거는 무조건 존속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법정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무조건 존속,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일반 담보는 소멸, 보증금은 존속. 즉 만약에 을다시가 그죠? 저당권을 설정했다. 제3자가 일반 담보를 제공했다. 그거는 법정갱신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제3자 을다시가 보증금을 제공했다. 그거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제3자가 제공한 아무 소리 없으니까 일반 담보 아닙니까?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한다. 2번은 X. 자, 3번에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자, 필요비 청구는 임차권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유익비 청구는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둘 다 맞네요. 매수 청구도 건물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 건물 임차권자도 매수 청구. 그 다음 전세금, 건물 전세에서 전세금이나 임대차에서 차임 정감 청구는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둘 다 인정이 된다. 유익비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전세금 차임의 정감 청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조금 쉬었다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87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매수 청구. 자, 임차인의 3대 권리는 비용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요 세 가지죠. 자, 이 세 가지는 매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매수 청구는 두 종류가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다. 자, 이 에어컨을 나중에 건물 주인에게 강제로 팔 수가 있다. 이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지상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 임차인이 건물 자체를 토지 임대인에게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로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첫째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청구로 돼 있지만 보다 강력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면 즉시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그 청구권보다는 훨씬 강력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임차인의 잘못,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잘못이죠.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그죠?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정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매수 청구.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 차이를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을 빌린 사람이 가지는 권리,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 이때 부속물은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서 부속했거나. 지상물은 일단은 제한이 없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지상물들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서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고 끝나자마자 임대차가 끝나자마자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기간 연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청구해보고 응하면은 갱신이 되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갱신 청구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지상물 매수 청구로 들어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매수 청구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약정을 정하지 않아 가지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어요.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다른 거는 전부 다 갱신 청구를 거쳐서 하는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임차인은 갱신 청구가 필요 없어요. 바로 이때는 임대차가 종료하자마자 바로 즉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정도면 끝내자 하는 거 아닙니까? 끝내자고 하는데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래봤자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지 통고를 하면은 임대인은 갱신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쪽에서는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매수 청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의 주체는 누구냐?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 자,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을다시에게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지금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을다시는 또 임차권을 넘겨받지 않고 건물만 덜렁 샀다. 그럼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을다시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지상물의 소유자인 동시에 토지 임차인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 누구에 하느냐? 자, 이때는 임대차가 5월 1일 날 종료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종료가 된 다음에 갑이 병한테 토지를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6월 1일 날 매매를 해가지고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을은 갑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병한테 매수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으면 임차권 소멸을 당시에 임대인에게 합니다. 즉 갑에게 해요. 갑에게. 그런데 만약에 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대항력. 임차권을 등기했거나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병한테, 현재 소유자 병한테, 양수인 병에게 예외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이렇게. 자, 문제를 볼까요? 1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됐다 그 말이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갱신 청구를 거쳐서 즉 갱신 청구를 거절당할 때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1번은 X입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잘못했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됐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종료됐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임대인의 해지 통고 나오네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여전히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갱신 청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틀리네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돼요.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X. 그렇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경제적 가치도 따지지 않고 효용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수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6번은 틀리네요. 7번에 건전항권이 설정된 건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8번에는 걸쳐 사건입니다. 저는 합의체 판결이죠. 건물이 임대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판례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3자 토지가 있습니다. 병의 토지가. 근데 하필 건물을 지어도 여기 걸쳐서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3자 토지하고 임차지상하고 걸쳐서 지었다. 그럼 만약에 이 집이 임차지상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남의 땅하고 걸쳐서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원칙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임차지상에 서 있는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독립된 건물을 갖추고 있는 부분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8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자, 9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되더라도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임대인 갑에게 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추면 현재 소유자 양수인 병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9번은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 이래 됐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 병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9번은 X입니다. 자, 10번에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의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매수 청구를 해버리면 매매가 성립되잖아요. 그럼 매매가 성립되면은 매매 대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매수 청구를 해버리면 자, 매매가 성립한다. 그럼 매매가 성립하면은 이 매매가 성립하는 대상인 지상물, 건물의 매매 대금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 건물의 시가는 1억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게 옛날 건물을 철거했단 말이에요. 철거하고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철거 비용이 4천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비용이 8천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든 돈이 총 1억 2천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매수 청구했을 때 이 건물의 매매 대금이 얼마로 형성되느냐? 매수 청구 당시 시가 1억이 매매 대금이 되겠냐? 철거 비용 플러스 신축 비용 이 두 개를 합한 1억 2천이 매매 대금이 되겠냐? 자, 우리 판례는 시가 1억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게 아니야. 자, 철거 비용 4천, 신축 비용 8천, 이거 합해서 1억 2천, 이게 매매 대금이 아니고 현재 시가가 매매 대금이다. 자, 그래서 9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10번에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 4천을 포함해서 임차인 임차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즉 8천 모든 비용 즉 1억 2천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X 시가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10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철거 비용 4천, 신축 비용 8천, 그래서 1억 2천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현재 시가 1억만 보상해도 된다. 그래서 10번은 틀렸습니다. 자, 11번은 조금 어렵네요.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갑의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매수 청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수 청구.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을이 건물을 지었어. 이렇게. 근데 을이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 매매가 바로 성립돼 버립니다. 매매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자, 매매가 성립되면은 을은 건물을 인도해야 되고 갑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물었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거꾸로 되어 있네. 을 소유, 이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을 소유 토지를 갑이 임차를 하여, 요리 되어 있네요. 자,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하다. 매수 청구, 건물 매매가 성립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와 인도를 해야 된다. 자, 요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동시행 항변권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금을 줘야 내가 건물을 주겠다. 대금 줄 때까지 건물을 못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건물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폐쇄. 모서로 쾅쾅쾅 쳐가지고 건물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이익. 건물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로부터 대금을, 건물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항변으로서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건물을 사용은 안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은 없어. 그런데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부지 있잖아요. 이 부지는 당연히 사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이익, 요거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건물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자체를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그동안에 사용을 해서 이익을 얻었다면은 그 이익은 돌려줘야 되는데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폐쇄시켜 놨단 말이야. 못을 쳐가지고.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없잖아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에 앉아있는 토지, 건물을 점유하는 자체, 인도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하는 자체가 이 토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에 대한 사용료, 사용이익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용이익,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건물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사용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토지 부지의 사용이익은 나중에 반환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을이 지금 만약에 3개월 동안에 을이 만약에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어. 그럼 갑도 3개월 동안 집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집은 점유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익이 없지만 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땅을 계속 사용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익은 3개월치 사용이익은 나중에 집을 돌려준과 동시에 땅 사용료 3개월치도 을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갑의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을의 대금이 지급 있기까지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간에 건물은 사용하지 않아도 건물 자체를, 그죠? 건물 자체가 존재하는 거, 건물 자체를 을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배를 하는 자체가 이 을의 땅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을의 땅은.
을의 땅은 사용하는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차임 상당의 사용료는 나중에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번에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자, 이거는 결국에는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입니다. 매수 청구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특약은 무효이다. 이래 맞죠. 12번은 틀렸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의 포기 특약은 유효,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은 무효. 그런 뜻입니다. 12번은 X. 자, 13번에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종료 전에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매수 청구는 반드시 종료가 돼야 합니다. 필요비는 종료 전에 할 수 있지만 유익비나 매수 청구는 반드시 종료가 돼야 한다. 그래서 13번은 틀렸습니다. 자, 14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자, 임차인의 잘못으로 끝났을 때는 매수 청구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14번은 X입니다. 자, 15번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됐다. 자, 만약에 단어는 부속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죠? 부속된 물건이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됐다. 일체가 돼버리면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고 부합물이 돼버립니다. 부합물, 벽지 같은 거. 그럼 부합물이 돼버리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고 비용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비용 청구. 에어컨은 부속물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인데 벽지는 부합물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아니고 벽지 값을 내라 비용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돼버리면 부속물이 아니고 부합물이다.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물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5번은 X입니다. 자, 16번에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안 된다 그랬죠. 강행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매수 청구 포기 특약, 매수 청구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이래 맞잖아요. 16번은 X입니다. 자, 17번에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매수 청구만을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요 임차인이 요 집만 만약에 갑다시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임차권을 넘기지 않고 집에 대한 소유권만 넘겨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소유자이지만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다시에게 넘길 때는 토지 임차권도 넘기면서 건물 소유권을 넘겨야 갑다시가 나중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7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매수 청구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매수 청구만을 양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의 지위에 딸려 있는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갑다시가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야 임차권을 양도를 받아야 매수 청구권도 넘겨받아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은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은 주권이고 매수 청구는 종권이다. 따라서 주권과 분리하여 종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이걸 허용해 버리면 그죠? 큰일 아닙니까? 임차인도 아닌 놈이 계속 매수 청구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되죠. 자, 18번은 부속물은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서 부속하거나 매수한 것이 없는 했죠.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정됩니다. 맞네요. 19번에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정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한다. 자, 이거 아까 봤습니다. 정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한다. 이거는 유효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유효하고 다만 임차인은 각종 청구, 비용 청구도 못하고 매수 청구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번은 틀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야. 을이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근데 임차인이 여기를 정축을 해버렸단 말이야. 정축. 그러면 정축 부분을 갑이 소유한다. 이렇게 특약을 해버렸어. 자, 요 특약도 우리 판례는 유효라고 봅니다. 유효. 정축 부분을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특약했다. 그러면 유효이고 대신에 을은 갑에게
정축 부분에 비용 청구도 못하고 매수 청구도 못하고 아무 청구도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9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정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 약정은 뭐 유효하다고 판례가 봤잖아요. 그죠? 유효한 때, 그때 임차인은 대신에 철거 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비용 청구도 못하고 매수 청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19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20번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자, 1번에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번에 보시면 차임 감액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자, 3번에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그 다음에 4번도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5번에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 2번에 차임 감액 청구권, 3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4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5번에 해지권.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 해지권, 이건 해지 통고권이죠. 그죠? 실제로 즉시 해지하는 해지 통고. 이는 전부 강행 규정입니다. 차임 감액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거는 전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 동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임의 규정은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 규정,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요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1번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입니다. 1번은 유효, 2, 3, 4, 5번은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 이렇게 됩니다. 무효. 그래서 결국에는 20번은 X가 되겠습니다. X. 자, 1번은 유효, 2, 3, 4, 5번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자, 임대차는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많아요. 원래 계약법에는 임의 규정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임대차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이 많아요. 그런데 강행 규정이 맞는데 특별히 임대차 규정 중에서 임의 규정 시험에 잘 나온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는 뭐라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하나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 그 두 개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1번은 임의 규정, 2, 3, 4, 5번은 강행 규정. 자, 1번은 유효, 2, 3, 4, 5번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21번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자,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 틀렸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1번은 X. 자, 이번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부속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했거나 요 두 가지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됩니다.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도 임대인이 돼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은 중요하죠. 동의 없는 불법 전차인에게는 인정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했고 그 전대차를 통해서 적법 전차인이 된 사람에게만 임대인이 돼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 즉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맞네요. 자, 이번에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물건. 우리가 부속물이 되려면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편익. 자, 예를 들면은 에어컨. 임차인이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그 다음에 조명시설. 그죠? 그 다음에 샤시.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벽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계탕 시설,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자, 사진관 시설, 그 다음에 보신탕 시설, 그런 것들. 그럼 차이가 뭐냐? 자, 벽지는 요거는 임차 목적물이 부합이 돼 버립니다. 부합물이 돼 버려요. 부합물. 그럼 이거는 이제 에어컨이나 조명 시설이나 샤시, 이거는 부합이 안 돼요. 이것도 부합이 안 되고. 근데 요거는 부속물에 들어갑니다. 부속물. 이거는 부속물도 아니고 이 시설비는 유익비도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벽지를 붙여버리면 벽지 값을 내라.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를 합니다. 여기는 비용상환 청구. 근데 에어컨이나 조명시설이나 샤시는 부속물이 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근데 요 시설이나 시설비는 부속물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청구도 안 되고 매수 청구도 안 되고 매수 청구도 안 되고 비용 청구도 안 되고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서 철거를 해서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자,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강제로 팔아먹고 나갈 수 있다. 부합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 대신에 비용 청구, 벽지 값을 청구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비용도 아니고 그다음 부속물도 아닌 요거는 매수 청구도 할 수 없고 비용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임차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자, 이거는 객관적인 편의시설이고 이거는 주관적인 편의시설. 임차인의 특수 목적, 임차인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특수 목적, 주관적 편의시설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편리한 시설이고 이거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편리한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속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편의시설이 되는 것, 객관적 편의를 주는 그런 시설물이 부속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물건, 이게 대표적으로 주관적 편의시설 아닙니까? 삼계탕 시설, 사진관 시설, 보신탕 시설, 이런 것들은 부속물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맞네요. 그죠? 기억하시고. 자, 22번. 자,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자,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틀렸죠?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매수 청구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됩니다. 2번도 틀렸고. 자, 3번의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 있다. 걸쳐 사건이죠. 그죠? 걸쳐,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뭐라 했습니까?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그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과로 3번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걸쳐 사건. 그래서 걸쳐 사건에서는 어쨌든 간에 건물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 지상에 임차를 한 토지 위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독립된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맞죠? 자, 4번에 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임차인의 잘못으로 종료가 됐을 때는 임차인의 매수 청구를 혜택을 주장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임차인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서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매수 청구할 때, 자, 지상물 매수 청구 특징은 알아 뭐라 했습니까?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을 지어서 임대차가 종료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종료만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종료도 되고
갱신 청구를 해보고 거절당해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종료 즉시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종료하고 갱신 청구를 해보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건 아예 틀렸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3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3대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임대차의 마지막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